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이렇게 땅이 있다고 볼 때 이 땅에 나무 씨앗이 이렇게 단단한 씨앗을 뚫고 딱 나옵니다. 새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씨앗을 뚫고. 그런데 나왔죠. 틀림없이. 그런데 이 땅을 뚫고 나오기 전에 우리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안 나온 겁니까? 나온 겁니까? 즉 봄으로 지금 봄이 온 겁니까? 하는 겁니까? 이미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목으로 구분한다면 이 간목입니까? 을목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간목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뭔가 시작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이 뒤에 다시금 뚫고 나옵니다. 새싹,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죠. 이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 간목, 즉 이 기운,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이미 씨앗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서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즉 을목인 거죠.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존재입니까? 하늘과 비교해서요. 하늘은 대기입니다. 공하죠.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의 개념이고 양의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눈에 보이는 실체, 형체죠. 우리 인간사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실체, 형체가 되고 상대적 개념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즉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대적 시각, 즉 지구란 존재, 즉 양이 아니고 음이란 존재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보이는 것, 눈에 최초로 보이는 것은 이미 양이 아니고 음이 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새싹을 볼 때 그것은 우리는 야 새싹이다, 이것을 간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새싹인 간목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을목인 거죠. 이미 왜? 간목은 이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수학 중에 기문둔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의 의미가 보면은 경금 칠살로부터 간목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의미를 본다면은 간목을 감춘다는 얘기거든요.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간목은 목은 시작되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또 다른 개념으로 볼까요? 누군가 간암이 걸렸습니다.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죠. 병원에 이때부터 이제 치료를 하고 뭐해서 사느냐 죽느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간암은 지금 걸린 겁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가 밝혀지기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간암은 이미 걸려온 겁니다. 이걸 만약 목으로 표현한다면은 정확히 간암이 걸려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간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간암으로 드러난 시기를 을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음양은 보이는 시각인데 완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음 하나, 양 하나, 중간자에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겠죠. 바로 이것은 음양인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중간자. 중간자는 변화를 매개하는 거죠. 변화, 살았나 죽었나의 개념.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중간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중간자의 개념.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간목과 을목과 또 다른 개념. 우리 현실 세계는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실제 간암이 걸려있는 그 현상을, 간암이 걸려있는 자체가 원래는 을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간목으로 보는 겁니다. 잘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걸려서 죽었나 살았나의 어떤 변화 현상들을 우리는 그것을 을목으로 봅니다. 즉 잘못 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자, 볼 때 간목은 동양지목 큰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부드러운 나무라고 쳐야 됩니까? 예, 굳이 치면은 간목이 더 연약한 새싹이고 을목은 더 큰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나무 전체를 놓고 본 겁니다. 물론 음양이란 개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간자라는 것은 음과 양을 규정 짓는 거라겠습니다. 음과 양을 규정 짓는 거라는 것은 음양의 범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분필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얘기한다면 그건 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야, 남자는 양이냐 그럼 여자는 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란 개념이 이미 상대적으로 있는 건데 그걸 생략해놓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여자란 개념 속에서 남자가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 그 남자 자체만 놓고 볼 때 양이냐 음이냐 구분할 수는 없겠죠. 즉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인데 나이 먹은 남자냐 안 먹은 남자냐 뭐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갈 것인 거고 또한 우리가 밥하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어떤 여성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놓고 올 때 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양이냐 하면 그건 잘못된 대답인 거죠. 그거는 굳이 친다면 능력에 뛰어남은 그 음이니까 거기는 그 여자가 양이 되고 남자가 음이 될 수 있겠죠. 즉 음과 양이란 개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음양 중이 음양으로 보인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음과 양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생략된 조건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목이라는 개념을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새싹이 돋아나기 전의 과정을 간목으로 치고 새싹이 돋아나는 걸 을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나무 현상, 즉 이 목이 나무로서 그냥 자라나는 나무의 현상만 놓고 쳐봅시다. 그럼 나무가 어린 나무로 이렇게 자랄 때하고 어린 나무로 자랄 때 그리고 어린 나무가 좀 커서 좀 굵어지고 단단한 나무가 있고 막 새싹도 어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굵은 나무죠. 이렇게 막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막 조그만 나무라고 칩시다. 이렇게 나무라고. 이 두 개를 비교한다라면은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음이겠습니까?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입니까? 예, 작은 나무가 원인이고 이게 결과겠죠. 왜 그렇습니까? 작은 나무가 있다가 이 작은 나무가 커져서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친다라면은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입니까? 아니면 작은 나무입니까? 을목은 약한 목입니까? 꽃입니까? 실제 나무로 친다라면 큰 나무가 을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즉 이제 막 새싹이 돋는 나무 아니면 초원같이 이런 작은 나무들이 이제 막 그 연약한 나무가 간목이 되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새롭게 또 접근하는 음양설의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화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자, 화는 병화와 정화로 나눠서 음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화는 큰 불, 정화는 촛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죠. 자, 그럼 병화는 어떤 겁니까? 화의 양 기운과 음 기운을 칠 때 화기운을 우리가 규정을 해봅시다. 화기운이 막 분산되고 파오르는 정렬이라고 찍고 볼 때 정렬이란 정렬적인 화를 칠 때 정렬의 양인 병화는 정말 정렬적인 강한 기운일까요? 아니면 정렬이 수그러든 기운에 해당될까요? 예, 양은 원인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정렬적인 행동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 음화는 이미 정렬이 수그러든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로 친다면은 그 병화는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일 수 있겠고 정화는 한참 타오른 상태의 불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병화가 한참 타오른 불인 거고 병화가 다 타고 남은 그 재를 가지고 정화 이렇게 병정화로 또다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 볼 때 병화와 정화를 볼 때 그 화기운이 뭉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음화입니까? 양화입니까? 음화인 정화에서 뭉치게 되죠. 그러면은 불로 칠 때 불의 시작이 되는 건 뭡니까? 이제 막 불이 살아나는 것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양의 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병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것은 정화가 됩니다. 기존에 병화를 큰 불,
정하는 작은 불, 병하는 태양, 뭐 정하는 지상의 불, 병하는 용광로, 정하는 촛불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의 병은 틀림없이 양이요 정은 음입니다. 양과 음의 개념은 형체가 큰 이런 개념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양은 기운의 개념, 원인의 개념인 것이고 음은 그 원인이 나타나는 결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과 음은 아울러 시간의 흐름도 나타나는 겁니다. 전의 시간이 양이 되고 그다음 후의 시간이 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칠 때 병화는 그럼 뭡니까? 아까 작은 불이 되고 정화는 큰 불이 되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히 화의 개념을 실제로 친다라면은 이것은 병화, 정화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친다라면 정확히 뭡니까? 몇 단계로 나누는 것? 3단계로 나누는 것. 그냥 일단 통례적으로 본다는 것은 음양 2개지만 정확히 나오는 건 3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강의를 놓고 기준합시다. 우리가 이 강의를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개념, 이 강의를 듣는 개념이 어떤 화라고 놓고 볼 때 강의의 전반부는 병화, 강의의 후반부는 정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 시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에서 그 TV 채널을 맞추고 이렇게 앉아 있을 준비가 필요하죠. 이런 준비가 없다면은 강의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준비 과정은 강의에 포함을 해야 됩니까?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까?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인 의미는 이 강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고 채널을 트는 것은 바로 이 강의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포함을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불을 피운다고 가정할 때 부싯돌로 혹은 라이터로 혹은 성냥으로 이렇게 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키는 단계가 있고 불이 붙는 단계가 있고 타오르는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직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불이 키워지려는 단계를 우리는 사실은 원인이죠. 바로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병화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려니까 뭔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부싯돌을 켜든 성냥으로 켜든 라이터를 켜든 간에, 그리고 그 결과로 딱 켜지는 것이 바로 원래대로 정화가 되는 것이고, 이 켜진 불이 더 커지고 적어지고가 변화로서 3단계 변화를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화의 음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의 개념을 가지고 알아봅시다. 자,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체크 한번 해봅시다. 토는 색깔이 뭐라고요? 예, 누런 황토색. 흙을 얘기하죠. 계절은 어디라고요? 겨울, 봄? 예, 4계절의 중간중간에 들어있다. 나중에 이제 그 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지지에 있는 것 중에서 진, 술, 충, 미라는 이런 특수한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토를 의미하는 지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봅시다. 토의 음과 양은 무토와 기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와 기토로 나눠볼 때, 자, 무토는 흙이니까 큰 흙, 기토는 부드럽고 작은 흙. 그래서 고전으로 본다라면은 이 기토의 부드러운 흙이 임수의 물을 만나서 뭡니까? 흙이 물을 만나면은 흙탕물이 되니까 기토탁임, 흙탕물이 돼서 안 좋다면 이렇게 사주 원리를 적용시키는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와 기토를 놓고 볼 때 무토는 토의 양 기운입니다. 아까 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흙입니까? 흙은 토의 습성과 가장 닮은 내지는 비슷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물을 취한 것인 거고, 토의 원 의미는 막 분산되는 것들을 딱 더 이상 분산되지 못하게 중재하는 역할이 토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양이 음으로 가는 그 역할,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 그건 역시 토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는 그러면 토의 그 기운, 즉 분산시키는 그 기운의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무토가 되는 겁니다. 즉 막 분산되는 것을, 막 뻗어가는 것을 그만하고 막으려고 준비하는 것, 내지는 막아가는 것. 그럼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겁니까? 모든 양은 눈에 인지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인지되게 한 준비 과정이 양인 겁니다.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미 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강의를 녹화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런 행위들이 바로 양에 해당되는 것이죠.
녹화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널 TV를 통해서 보는 음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듯이 바로 이 토가 뭔가 어떤 행위가 멈춰졌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기토입니다. 행위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럼 무토는 멈춰지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막 멈춰지려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바로 무토가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럼 토의 개념, 우리가 멈추는 개념으로 가장 큰 건 어디일까요? 한다면 당연히 결과로 나타나는 기토가 되겠죠. 자, 이것이 토의 음과 양입니다. 이것을 토는 큰 산, 작은 산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굳이 또 친다면 만약에 이걸 물상에 대비해서 화가 토를 생하는 거니까, 즉 토는 화로부터 왔으니까 무언가가 타고 나서 다시 토로 변한다라면은 굳이 봅시다. 이제 뭔가를 타서 막 재가 되는 부분들, 아직 흙으로 되기 직전의 과정들을 우리가 무토, 기토, 무토라고 보고 흙으로 돼서 실체를 나타내는 것은 기토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토의 과정을 흙이 됐다. 그리고 흙도 이제 다른 생물처럼 크게 자라난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무토의 개념은 이제 흙으로 막 돼서 조그맣게 흙이 이루는 개념, 작은 동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토는 뭡니까? 흙이 뭉치고 뭉쳐서 많이 커져서 크게 이루는 큰 산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무토나 기토는 산과 작은 흙과 큰 흙이 아니지만 굳이 흙으로 비유를 한다라면은 무토는 부드럽고 작은 흙이 될 수 있겠고 기토는 큰 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예, 이것이 또한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있죠, 금. 금은 뭡니까? 금의 색깔은 정열적인 빨간색. 예, 틀렸습니다. 뭡니까? 금의 색깔은 아주 하얀색이죠. 하얀색, 깨끗한 색. 그래서 금은 좀 깔끔을 떤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의 성분. 자, 금은 가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통제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금에는 양과 음으로 칠 때 뭐가 있습니까? 양인 경금이 있고 음인 신금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금이 누군가를 통제한다. 그러면 아까 토가 누군가를 더 이상 못 가게 한다 하면 금은 뭡니까?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내는 개념이 아마 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이 예를 들어 칼로서 뭔가를 자른다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합시다. 금의 기능을. 그런 기능도 금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딱딱 잘라서 사각을 낸다든가 하는 것도 기능인데요. 자, 칼을 들고 자르려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 자르는 과정이 뭡니까? 그것이 경금이고 딱 잘라서 각이 난 상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금인 겁니다. 즉 뭔가 눈에 보이는 형태는 신금이 되는 거죠. 그럼 금을 또다시 우리가 뭔가 생에서 이렇게 쇳덩어리가 자라난 모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유추해 본다면은 금이 작게 막 시작되는 개념들은 우리가 경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금이 아주 크게 뭉쳐진 개념들을 친다면 신금으로 보겠죠. 그러면 연약한 쇳덩어리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구분한다면은 금이 쇳덩어리는 아니지만 쇳덩어리를 구분한다면은 연약한 쇳덩어리는 경금에 해당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이렇게 약한 쇳덩어리는 경금에 해당하고 강하고 큰 도끼 같은 이런 쇳덩어리는 신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을 물로 굳이 친다라면은 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이렇게 그 계곡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되게 한 과정으로 작게 모이는 시냇물, 이 시냇물이 바닷물로 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바닷물이 된 개념은 뭡니까? 바로 음의 수인 계수를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물이 이렇게 모여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임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수는 뭡니까? 어떤 사물이 응고되고 응축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막 응축되려고 준비하는 것이 양의 수인 임수가 되고 응축되어 있는 상태가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임수 가장 물로 친다라면은 임수는 작은 물, 계수는 큰 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전에 볼 때 임수는 큰 물이고 약물이니까 계수는 작은 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약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음양의행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체계를 통해서 밝혀진 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